주말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지만 인도발 신규 확진자가 18명 급증해 비상입니다. 인도에서는 사흘 연속 30만 명 넘게 감염되면서 의료 체계가 마비됐고 전 세계 하루 확진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내일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상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윤여정 씨를 압도적 1위라고 전하고 있는데 수상 가능성을 전망해봅니다. 지난주 폭락했던 가상화폐가 주말 들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만드는 등의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병우입니다. 800명에 육박하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말 영향으로 닷새 만에 6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말과 주중 사이 매번 반복되는 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오늘도 댄스 교습소와 유흥주점 등 전국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해외 유입도 심상치 않은데 특히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인도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지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댄스 교습소입니다. 지난 21일 수강생이 첫 확진된 후 강사와 다른 수강생 등 지금까지 18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밀집, 밀폐, 밀접 등 소위 산밀 환경의 사업장의 경우 방역 환경 및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유흥주점과 음식점,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새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노인복지센터 감염자는 66명까지 늘었고 울산 초등학교와 충북 괴산군 교회 등도 계속 확산 추세입니다. 공군 사천 훈련비행단에서도 확진자 8명이 나와 1,600여 명이 검사 중입니다. 사천시와 김해시는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고 진주시도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경북 12개 군에선 내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일시 해제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범 사업을 하는 지역들은 인구 10만 이후의 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해외 유입 확진자도 하루새 16명 늘어나 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중변이에 이어 삼중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인도발 확진자가 18명입니다. 인도 부정기편 운행을 일시 중지한 정부는 강화 조치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백신의 접종 건수가 10억 회를 넘었습니다만 확진자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진자 수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특히 인도 상황이 심각한데 인도는 하루 동안 34만 명이 새로 감염돼 의료 체계가 마비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환자를 들것에 옮기지만 병원 문턱을 못 넘습니다. 입원실은커녕 응급 장비도 없습니다. उधर गाजियाबाद के साइड में सारे हॉस्पिटल में गया उसकी सीने भर्ती ने सब लोगों ने कहा ऑक्सीजन खत्म हो गया फिर यहाँ पर जो राजीव गांधी में आया वहाँ पर गेट पर से ही भगा दिया कहीं नहीं देंगे 못 쓰게 된 산소 호흡기가 나뒹굽니다. 인도 신규 확진자는 34만 7천여 명, 사흘 내리 30만 명을 넘기면서 의료용 산소가 바닥났습니다. I have a message for the government. Please do something and please release some oxygen supply. 병원에서도 처치를 못 받아 숨지고 있습니다. He just shouting that see me, no one came, he died. 전 세계에서 23일 하루에만 89만 3천 명이 감염됐습니다. 지난 1월 8일 81만 9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터키에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40만 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 3일 내로 누적 확진자는 1억 5천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신규 확진이 2만 명이 넘는 독일은 야간 통금령을 또 발령했습니다.
Ich denke, die Pandemie einzudämmen, ist das der richtige Schritt. 일본은 5,606명으로 나흘내리 5,0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정부가 어제 화이자 측과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죠. 이로써 정부가 확보한 백신 총 물량은 9,900만 명분으로 전체 인구가 1.9번씩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11월 집단 면역은 과연 가능한 건지 일단 정부가 새로운 로드맵을 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사회정책부 최원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백신 수급은 한숨 돌렸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 화이자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약 95%로 알려졌는데요. 이 12세부터 15세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예방 효과를 100% 달성했다는 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 확보된 화이자 백신으로 이론상으로는 청소년에게도 접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 도입이 완료된 백신이 총 194만 명분인데요. 2분기에 710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오고 이제 나머지는 3분기 이후에 들어오는데 이 예정대로만 백신이 공급이 된다면 정부가 어제 공언한 대로 집단 면역 조기 달성도 가능합니다. 네. 이 내일부터는 경찰과 해경, 소방 등 필수 인력 접종이 시작됩니다. 최 기자, 현재 접종 속도 어떻습니까? 네, 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회 필수 인력 17만 3천만 명에 대한 그 접종이 원래 당초에는 6월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내일로 앞당겨진 겁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생성 논란으로 30세 미만 접종이 중지되면서 접종 일정이 조정된 건데요. 이 정부는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하루 15만 명가량이 접종해 이달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에는 1,200만 명에게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주 내내 일평균 14만 명 내지 15만 명의 접종 시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 화이자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접종 순서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혈전 논란으로 30세 미만의 접종이 중지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 55세 미만의 젊은 층은 화이자 백신을, 5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유럽 쪽에서도 대략 한 55세까지 여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이가 지나면 이제 아무래도 호르몬의 영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혈전의 위험성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다. 그런데 최 기자, 백신이 우리 손에 쥐어져야 들어왔나 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미국과 EU, 코백스는 그 51억 회분 확보 전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내년에도 이 백신 물량 쟁탈전이 계속될 거란 얘긴데요. 네. 우리나라는 당장 올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 확보된 물량 대부분이 3분기 이후에나 도입 시기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또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오늘 정부는 백신이 넉넉히 들어와도 선택권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이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이 맞힐 백신이 없다는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네, 이 정부가 백신 불안감을 해소해 접종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집단 면역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영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청와대 인사가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건 어제 오전 10시쯤. 지난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휴일 소환 조사에 응한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이 비서관을 상대로 10시간 반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요청서로 출국 금지 승인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검사는 출금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불법 출금에 개입한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이 비서관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윗선으로 의심받던 이 비서관에 대한 첫 소환 조사였지만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이 나오는 대로 이 비서관과 함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준입니다. 기소 갈림길에 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조만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죠. 오는 29일 차기 검찰총장 윤곽을 드러낼 총장 후보추천위원회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년 전 안태근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도 회부 결정 나흘 만에 열렸습니다. 결국 이번 주가 이 지검장에겐 운명의 한 주가 되는 셈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2017년 말 도입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12차례 열렸습니다. 소집 결정 이후 회의 개최까지 통상 2주에서 한 달 걸렸지만 예외도 있었습니다. 후배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 관련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경우 소집 결정에서 개최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속전속결 처리된 건데 조남관 총장 대행이 신속한 결정을 예고한 만큼 이성윤 지검장 사건이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후보군으로 압축할 경우 수사심의위의 기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법조계 고위 인사는 총장 후보자로 지목한 뒤 일반 시민들에게 기소 여부를 묻는다면 공정성을 담보하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보 추천위는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새 4명의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이 지검장 수사 계속과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총장 후보 추천위 입장에서 이 지검장을 후보군에 남겨두는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지난주 폭락했던 가상화폐들이 주말 들어 다시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등락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반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만 밤잠을 설치거나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한때 8천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이 지난주 5천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본이득세를 2배 올린다는 소식과 전문가들의 이딴 거품 경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강경 발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말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에 성공해 6천만 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잡코인 중 하나인 도지코인도 19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330원까지 상승했고 일부 코인은 하루 만에 50% 넘게 뛰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바닥에 거의 근접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일 뿐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세계 각국의 추가 규제 가능성 때문에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 장세가 오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급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가상화폐 가격과 규제 움직임에 2030 세대 반발이 심상치 않자 여당은 당내 기구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민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도 가상화폐 TF를 만들었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피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뒤 후폭풍이 거세자 민주당은 곧바로 가상화폐 대응기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당내 대응할 주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에 공감을 이뤘습니다. 청년 세대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은 위원장을 향해 시대착오적, 꼰대식 발언이라는 개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당내에선 별도 기구 구성과 함께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화폐 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걱정스럽지만 당 차원에서 가상화폐 제도화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내 첫 가상화폐 열풍이 불던 2018년에도 진흥과 규제 사이에 적절한 지점을 조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고 뒤늦게 만들어진 TF는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없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나 관련된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거 참패 이후 2030 표심을 의식한 여당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3년 전처럼 공연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투자자들과 달리 가상화폐 광풍에 하루 최대 100억 원씩을 벌고 있는 거래소는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가 코인 검증과 시장 정화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투자자들이 묻지마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국내 한 거래소에 지난 20일 상장된 아로하나 코인. 50원에서 거래가 시작돼 상장 30분 만에 5만 3천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나흘 만에 1만 원대를 기록하며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가격 제한 폭이나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업계가 그렇게 오래된 업계도 아니고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그런 지침이 아직은 없다는 거.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가상화폐를 먼저 사고 먼저 파는 일종의 선행 매매도 판을 치지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시청자들이 사주는 게 있는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200개에 육박할 정도로 난립하고 있고 하루 거래 금액은 증시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대형 거래소는 하루 100억 원을 벌어들일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는 금융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 거래소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호황을 노리고 있지만 거래소마저 투자자 보호에는 뒷전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면서 투자자들은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 제도도 일부 거래소만 있고 이마저도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이나 상장 폐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준도 사실은 정해진 기준이 없죠. 같은 거래소에서 알아서 보는 거고 코인들 정보가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거나 피해 크죠. 거래소 관계자들이 한술 더 떠 오히려 시장을 혼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국내 한 거래소 실소유주는 특정 코인을 상장한다고 속이고 미리 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거래소들이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게 관례라고 하지만 거래소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소 신고 요건에 코인 상장 계획, 상장 심사 기준 등을 포함시켜서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거래소의 나몰라라식 대초로 투자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묻지마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약 3.5kg의 황금빛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지 내일 오전 그 결과가 알게 됩니다. 이미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고 외신들도 잇따라 수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윤여정 씨는 각종 국제 영화제에서 30여 개의 트로피를 받으며 거침없는 수상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글렌 크로즈, 아만다 사이프리드, 마리아 바카로바 등 쟁쟁한 후보들도 번번이 쓴 잔을 마셨습니다. 여기에 오스카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미국 배우 조합상과 영국 아카데미까지 수상했습니다.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할리우드 영화제 수상을 예측하는 골드더비에서도 윤여정은 전문가와 일반 회원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도 윤여정의 수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지금 흐름은 사이프리드에서 윤여정으로 바뀌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여우조연상은 한국의 메릴 스트립 윤여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윤여정이 수상하면 한국 배우로는 처음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미나리는 여우조연상 외에도 감독상, 나무주연상 등 5개 부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기생충의 사관왕에 이어 또 한 번 쾌거를 달성할지 TV조선은 내일 오전 8시 50분부터 아카데미 시상식을 단독 생중계합니다. TV조선 백인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분위기와 흐름으로는 윤여정 씨의 수상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그렇다면 어떤 점이 수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지 시상식 중계 진행을 맡은 이동진 영화평론가를 미리 만나 들어봤습니다. You are nominated. I felt like a numb, so I just hugged her. 한국 가족의 미국 이민기를 그린 영화가 왜 이렇게 호평을 받는 겁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일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일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착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어떤 이야기 형식이겠죠. 현지 반응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규모가 크게 배급하는 그런 영화는 아닌데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죠. 아무래도 가장 크게 주목하는 부분은 배우 윤여정 씨가 이제 여우 조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일 텐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상식이란 건 레이스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거든요. 윤여정 씨가 제가 봐도 받으실 것 같은 생각이 어느 정도 듭니다. 이 순자라는 인물을 연기한 윤여정 씨가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 매력이 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윤여정이라는 배우의 어떤 매력과 그분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과 이런 것들 수십 년간 즐겨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윤여정 씨 연기가 있고 사실 아카데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 국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신선한 연기일 거고요. 저도 실제로 봤었는데 그냥 윤여정 씨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미나리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연기에 관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머니를 연기한다 싶으면 할머니의 어떤 자애로움을 연기하는 패턴이 있고 클리셰가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벗어난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카 소 화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백인 중심의 시상식으로 유명하잖아요. 나무주연, 여우주연, 또 여우조연, 나무조연이 4개 상을 보면 어쩌면 4개 전부 다 백인이 아닌 배우들이 받을 확률이 있어요. 이번에 흑인 배우들은 상을 받은 역사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 쪽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우조연상이 만약에 윤여정 씨가 받게 되면 한국 관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선한 선택일 거예요. 한국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활용점정을 한 셈인데 Parasite. 그동안 한국 감독들은 국제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배우도 물론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적은 상으로서 받은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아카데미에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여정 씨가 받는 것은 한국 영화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되겠죠. 낭보를 기다리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무더기로 거부한 아시아나 항공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정말 생리 현상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증명을 요구하는 건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2015년 6월 아시아나 항공 소속 승무원 15명은 생리휴가를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매달 하루씩 생리휴가를 쓸 수 있게 돼 있었지만 회사가 이들 승무원의 생리휴가를 138차례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생리휴가 신청이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어 의심스러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리휴가를 안 내줬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생리 현상이 존재했었다는 것부터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 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경영을 책임졌던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 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청구를 기피하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묻어두는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면 이곳은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은 자체 매립지를 운영하겠다 하는데 서울과 경기는 대체 지역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4년 뒤 2,500만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이 예상됩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트럭 적재함에서 폐기물 더미가 쏟아져 내립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나온 폐기물이 한데 모이는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2018년부터 매립을 시작한 3-1 매립장은 현재 전체 면적 중 40% 정도 매립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 매립 종료를 앞둔 가운데 발입량이 다소 줄면서 매립 기한이 2년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5년 정도면 매립이 종료될 걸로 이렇게 예측하였습니다. 현재 트렌드로 가게 되면 2027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 매립지입니다. 인천시가 매립을 종료한 뒤 서울과 경기의 폐기물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이미 옹진군 영흥도에 1,400억 원을 들여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 우리 계획대로.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합의문에 따라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때까지 기존 매립지의 잔여 부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이제 대체 매립지 찾거나 현재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 부지 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환경부가 최근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환경부 장관과 3개 지자체장이 6년 만에 4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23조 원대로 추정되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과 상속 방안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술품 등의 사회 환원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주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삼성 지배 구조가 영향을 받는 만큼 주식 상속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유산은 19조 원대의 삼성그룹 주식과 2에서 3조 원대의 미술품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모두 합치면 23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삼성일가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가운데 상당수를 기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약속했던 화재 출연도 이뤄질 것이란 게 재계의 관측입니다. 셈법이 가장 복잡한 것은 삼성그룹 주식입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률에 따라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1.5, 자녀 3명이 일식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대부분 넘겨받아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5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넘겨받게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걸림돌입니다. 때문에 삼성물산이 상속받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분 17%를 보유한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등 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일가는 상속세를 2에서 3조 원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의중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하는 것은 이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상속도 아마 그 업무의 중심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 봅니다. 삼성일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신용대출까지 받았던 만큼 10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6년에 나눠 분할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일상이 이어지는 요즘 위로를 건네는 문화 콘텐츠가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 감상인데요. 즐기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얘야, 너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아이였으나 마음이 독한 아이였다. 네 독한 마음으로 이 병실 문을 열고 나오거라. 나태주 시인이 한 구절 한 구절 진심을 담아 시를 읽어내려갑니다. 원작자가 직접 낭송하는 시 콘서트. 관람객들은 평소 좋아하던 시인에게 사인을 받아갑니다. 매월 시인들을 유명 시들을 초청해가지고 시 낭독 및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좋게 반응해 주셔서 이렇게 정례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쇼핑몰 한 코너에 차려진 시 전시회입니다. 오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시를 읽습니다. 예, 지나가시는 고객들이 시집도 많이 읽으시고 그다음에 꽃도 구경하시면서 마음의 힐링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 부모, 청춘, 연인 등의 테마로 정리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시를 골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쇼핑 증정품으로 시집을 주는 행사 기간은 3주 동안 약 6,500권이 나갔습니다. 하루에 한 편 오늘의 시를 골라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주제에 맞는 시를 추천해주는데 이용자가 4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시대, 시를 통한 위로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센 회원국들이 모였습니다. 미얀마 군부 수장도 참석했는데 이들이 즉각적인 폭력 중단에 합의하는 그 순간에도 미얀마 현지에서는 또 군부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매캐한 최루탄이 터지고 총성이 난무합니다. 시위대를 추적하는 드론이 마을 위를 날아다닙니다. 쿠데타 이후 군경에 희생된 시민은 740명이 넘습니다. 아세안 10개 나라의 수장들이 이 비극을 끝내보려고 모였습니다. Perkembangan situasi di Myanmar sesuatu yang tidak dapat diterima dan tidak boleh terus berlangsung. 미얀마 군부 수장 민야웅 플라잉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2시간의 회의 끝에 즉각 폭력 행위를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특사를 현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Wakil ataupun envoy daripada ASEAN untuk datang ke sana di waktu yang sesuai, an appropriate time, suitable time kata dia. Jadi dia tak tolak, tak halang. Jadi ini memberikan satu peluang. 하지만 정치범 석방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정상회담을 하던 그 시각에도 유혈 사태는 계속됐습니다. 만달레이에선 시위하던 청년이 군경의 총격에 희생됐는데 총에 맞아 의식을 잃었는데도 경찰이 마구 때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도 네피도에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50살 시민을 사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플라잉이 합의만 해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권 변수로 떠오른 민주당의 부동산 대응책을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이사 공급 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부동산 정책 일관성과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기본 기조를 유지하되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보완하도록. 송영길 의원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올리니 출구가 없어진 거 아니냐 논란이 있다면서 징벌적 수단의 세금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능력 있게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송 의원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도 주장했는데 우원식 홍영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란 기조와 차이가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현식 의원은 정부보다 민심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당이 부동산 대책의 중심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민심을 잘 꼼꼼히 챙겨서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 부동산 대책이 당권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은 모레 공식 출범하는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번엔 야당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대표가 한 행사장에 함께 등장했는데 합당을 두고선 서로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선거 전엔 대통합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지금은 계산기만 두들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란히 앉은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안철수 대표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백신 대책을 비판합니다. 정부 여당이 손 놓고 있는 백신 확보 비용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 정치인의 블러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청와대로. 하지만 합당 문제엔 국민의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당원 간담회 결과를 공유한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선거 전 신속한 합당 약속과는 달라진 태도입니다. 국민의당은 당원 의견 수렴 이후 절차가,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이 여전히 변수입니다. 대권 도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안 대표가 합당 시기를 늦춰 극적 효과를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권 도전을 앞두고 통합 이슈를 주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한 주 권한대행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재보선 승리의 여운이 가시자 두 야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각자 다른 통합 셈법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정은 문 대통령 존중 안 해로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이네요. 네. 사실 어제 뉴스7 시간에 저 보도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이례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그 성명,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이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에 대해 밝힌 언급이 발단이었습니다. 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 트럼프가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자 발끈한 겁니다. 미국 협상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럽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서로에게 했던 칭찬이 어땠었는지 한번 보시죠. 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해내시리라고. And he is a very capable man.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또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I consider him a great ally. 예, 물론 이 외교적인 수사가 섞였겠지만 이 최근 평가와는 사뭇 달랐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네. 한미 정상들이 저렇게 서로를 비판하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 성명에는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는 등 우리로서는 이 터무니없는 비판이나 주장도 많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결코 단 한 번도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라고 한 부분은 조금 짚어볼 대목입니다. 네. 지금은 트럼프와 양숙이 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 미국은 물론 북한도 문 대통령의 동행을 원하지 않았었다라고 했었죠. 이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의미는 철저하게 북한의 김정은이 이 남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해서 북미 관계를 진전하고 또 대화를 하고 평화 공세를 하는데 이용했다.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북 대화가 좀 막히자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문 대통령을 맹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중매도 못하면 빰이 석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괜히 우리 정부에게 화풀이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예, 뭐 물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조금 제한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도 과도한 낙관론으로 좀 대응해 왔다는 점, 또 북한의 도발 등이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협상력을 깎아먹었다는 점 등은 문제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김정은 문 대통령 존중 안해의 느낌표는 바뀐 배우 같은 대본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보면 북한에 대한 시각은 물론 이 의사 결정 구조도 완전히 달라진 바이든 정부에도 이 트럼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나마 트럼프라는 배우로도 실패했던 대본이라면 과감한 수정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최대 외교 현안이 중국 견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우리 정부한테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죠? 예, 일단 다음 달 하순 정도로 예상됩니다. 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 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차별화를 차별하라 못하고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을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 정부 정책과 본격적인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4.7 재보선 참패 이후에 처음으로 여의도를 찾았던 지난 20일이 그 분기점이었습니다. 거대한 개혁 과제는 거대한 저항과 반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이 지사는 또 실거주에 가깝다면 2주택이라도 제재할 필요가 없다. 또 러시아 백신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등 현 정부의 정책과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가 분명한데 네. 차별화라고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지사 측이 지금 분석하는 대선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정동영 모델이 있고 이 두 번째로 박근혜 모델입니다. 먼저 정동영 모델은 반면 교사용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이 정동영 후보는 노무현 정부 장관 출신임에도 노 전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정 여론이 높았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는 참패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과거 정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예, 하지만 정동영 후보처럼 완전히 갈라서기보다는 불안한 동거를 택했고 결국에는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같은 집안인데 네. 그때도 정권 교체 요구가 높았었죠. 그렇습니다. 이 네. 박 전 대통령이 저 말을 했던 시기, 이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59.2%로 새누리당 재집권이 더 낫다는 응답 35.5%를 크게 웃돌았었습니다. 하지만 전 정권과의 이 차별화를 부각시키면서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지 않은 거죠. 이 지사도 차별화는 하되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노골적으로 차별화를 드러낼 경우에 가뜩이나 좋지 않은 친문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가 있죠. 네.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대놓고 차별화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네. 이 본선도 본선이지만 본선에 나가려면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친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차별화를 차별화라고 못하고의 느낌표는 그 짓은 못한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지사의 대권 경쟁자죠.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선거 패배한 뒤에 측근들이 이 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조언하자 대통령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짓. 그러니까 차별화는 못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서로 다른 전략인데 최후의 승자가 궁금해집니다. 네. 서준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300세이브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평소 무표정으로 공을 던져 돌부처로 불리는 오승환도 새 기록을 남기는 그 순간에는 웃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삼성과 기아가 2대2로 팽팽하게 맞선 9회. 구자욱의 2루타와 연속 볼넷으로 1-3할로 기회를 만든 삼성. 기아 마무리 정혜영의 폭투로 역전에 성공하고 통산 299세이브의 마무리 오승환이 9회 마운드에 등판합니다. 기아 최원준에게 안타를 1개 허용했지만 터커를 3구 3진으로 잡으며 마침내 통산 300세이브를 달성합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초의 대기록.
돌부처 오승환도 환한 미소로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 100세이브, 200세이브, 300세이브까지 상대는 모두 기아라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많이 홀가분한 것 같고요. 이 경기를 계기로 좀 더 안정적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와 하나가 0대0으로 팽팽히 맞선 6회. 하나 수비진의 실책성 플레이에 결국 무사말루가 됐고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 킹엄의 실투를 놓칠 리 없는 LG 김현수. 오른쪽 담장을 시원하게 넘기는 비거리 130m 대형 말루 홈런을 터뜨립니다. 축제 분위기에 LG 더가웃. 선발 이민호도 더욱 힘을 냈습니다. 5.1이닝을 던지며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는데 삼진을 무려 9개나 잡았습니다. 8회 넉 점을 더 달아난 LG가 한화를 8대0으로 제압하며 어제의 패배를 시원하게 서력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휴일인 오늘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졌죠. 다만 저녁까지 호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그 양이 적겠습니다. 이렇게 비 소식이 간혹 있긴 하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고 국지적으로 내리다 보니 건조특보는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0도, 대전 9도로 출발하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22도, 광주 23도, 울산과 부산 1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남해상과 동해 남부 남쪽 해상, 제주 앞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기가 막힌 수상 소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상자인 자신은 한껏 낮추면서 관객석에 앉아있던 거장 감독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얼마 전 또 하나의 수상 소감이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가장 자기답고 솔직하게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배우. 이번엔 수상 소감이 감동적이지 않아도 재치 있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윤여정 씨를 향한 축배는 이미 들어올랐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저희 TV조선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독점 생중계해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